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구매 심리가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통상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가 115포인트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지난달에 100.2포인트를 기록하면서 1년여 만에 1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서울 청약시장에서도 감지되고 있죠. 8억 원대 한강뷰 아파트가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는 소식에 청약시장 열기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이렇게 지수도 청약도 다시 훈풍이 부는 분위기지만 지방은 여전히 1순위 청약이 미달하는 등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구매지수 상승과 뜨거워지는 청약시장, 부동산 시장의 부활 신호탄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과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유튜브 댓글 언제나 환영합니다. 좋은 의견, 질문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집중진단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오늘 나온 부동산원의 통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통계, 또 지난달 월간 통계까지 나왔는데 좀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교수님. 지금 전체적으로 뭐 한국부동산원하고 네. KB 부동산 그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좀 수치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난달 말부터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가격이 조금 저점을 좀 찍고 네. 이제 저점에서 조금 상승하는 이런 추세로 좀 돌아섰다 이렇게 반등을 볼 하는 수가 분위기.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뭐 상승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하기는 좀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일시적인 반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지방은 계속 이제 하락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추세인데 지금 추세를 가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이제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지방 도시들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오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 우리도 그렇게 지방 도시들이 이제 이 주택의 장기 침체로 접어들지 않았나 하는 이 조심스러운 이제 의견도 좀 내놓을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면 상승 국면이긴 하지만 이게 추세적인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 네. 이번 주에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 하락세 멈추고 이제 보합을 기록했더라고요. 네네.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경기도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더 이상 마이너스자 떼고 이제 뗐다는데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예. 사실 서울도 한 2, 3주 전에 뗐거든요. 마이너스자 떼고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서 뉴스에서는 상승이다라고 나오는데 예. 저는 좀 추이를 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KB도 그렇고요. 부동산원도 그렇고 주간 단위 통계를 보면 어디는 플러스고 어디는 마이너스고 이게 왜 이러냐라고 하는데 추이 자체를 보면 우리 2022년 작년이죠. 10월, 11월, 12월 급락을 했죠. 집값 많이 떨어졌고요. 예. 1월부터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하는데 회복은 맞습니다. 계속 주간 단위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 그래프 자체를 보게 되면은요. 오히려 상승은 맞습니다. 회복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프 기울기가 점점 이 둔화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1월보다는 2월이 좀 가파르게 회복을 했고요. 2월보다는 3월이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에서 회복하는 속도가 좀 빨랐는데 예. 4월, 5월, 최근 6월로 넘어서면서 서울만 보더라도요. 지난주가 0.04였거든요. 이번 주는 0.03. 이게 제대로 된 회복세라면 오히려 0.06, 0.1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도 0.05에서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0.03 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본격 회복으로 보기는 좀 어렵겠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기술적 반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자 떼고 이제 플러스로 갔다라고 해서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 진짜 진검승부다. 좀 예. 진지하게 예의주시해야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주간보다는 월간으로 보면 조금 더 추이를 볼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월간 또 마찬가지입니다. 월간 단위로 보면 더 네. 뚜렷하게 그래프가 보이는데요. 예. 1월, 2월, 3월, 4월 회복세는 맞지만 그래프를 보면 기울기는 굉장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만한 그래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회복은 맞지만 회복 속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지금 그래프가 나가고 있는데 네네. 5월 같은 경우는 일단 그동안은 네.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플러스로 1년 3개월 만에 전환을 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큰 의미를 두자면 이제 예. 플러스로 전환된 거는 맞는데 회복되는 속도를 보면은요. 마이너스 1.78에서 이 정도 속도라면 1월, 2월, 3월 속도라면 지금 0.01이 아니라 0.1, 0.2로 갔어야 되는데 0.01 정도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집주인들은 급매물을 소화를 하고요.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해서 호가를 올리면서 당기고 있는데 다수의 매수자들은 작년 10월, 11월, 12월 집을 사려고 기다렸던 분들이 일부 급매물을 샀지만 2번 타자, 3번 타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금리 여전히 높다. 지금 집값 부담스럽다는 입장 때문에 계속 주저주저 관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도 같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는 뭐 어떤 변화가 감지되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도 이제 지수 자체로 보면은 뭐 전국이 뭐 94.9, 수도권이 뭐 76.8에서 뭐 96.4 이래서 100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세다 하는데 네. 이것도 이제 역시 이제 아까 그 가격과 비슷하게 어떤 수치이기 때문에 조금 이 심리적 불안감이 조금은 이제 해소되기 시작했다라는 정도로 보셔야 되고 이게 이제 이렇게 좀 소비 심리 지수가 높아졌다 그래서 뭐 투자자들이 뭐 주택을 매입한다던가 실수요자가 주택을 매입한다던가 이것으로 바로 이어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그 금리 자체가 우리가 이제 금방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장 전문가들이 보면 올해 말까지 올해 안에는 금리가 떨어지기 어려울 것 같고 최소 내년 상반기 상반기 이후나 돼야 금리가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지금 보면은 금리가 살짝 또 대출 금리가 오르는 기미도 있고 하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장기화되다 보니까 피로감도 있고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이런 이제 주택에 대한 가격 하락에 대한 이런 공포감은 조금 이제 거쳤는데 그래서 이제 소비 심리 지수가 높아졌는데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거래로 이어지거나 주택 가격 상승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질지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러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힘이 미약하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동산 시장은 대출하고 좀 직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간밤에 미국에서 네. 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져 왔잖아요. 네네. 이 금리와 연결해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 미칠 뭐 영향이라든지 예. 동결 뭐 저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뉴스를 봤는데요. 미국 이제 금리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니까 굉장히 좀 필요하긴 한데요. 예상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동결이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예. 우리가 예상하는 범주 내에서 예측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크게 동요받지 않습니다. 왜? 당연히 동결로 예상했기 때문에 그건 예정된 수순인데요. 만약에 동결이 아니고 뭐 인상이 됐다면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겠죠. 이제 패닉 끝나고 이제 금리 동결이 되고 불확실성 제거되고 한숨 쉬고 있는데 금리가 올랐다면 아마 굉장히 당황하면서 다시 하락으로 전환될 수는 있는데요. 동결을 예상했는데 동결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을 영향 주진 없다. 않고 오히려 영향을 안 준 거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담대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지금. 조금 내려가긴 했었죠. 사실 예. 기준금리는 우리 그대로거든요. 3번 연속 3.5% 동결하고 있는데 대출금리가 우리 1월, 2월 같은 경우는 상단금리가 8%까지 갔었고요. 하단금리, 낮은 금리가 5%까지 갔었는데 최근에는 하단금리가 3.9% 정도 나오고 있고요. 상단금리가 5% 후반대, 6% 초반대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대출금리는 많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은행에서 가상금리를 많이 내렸다. 뭐 정부의 압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미리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선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안에 금리가 좀 내리기는 힘들겠다. 내년 상반기도 예. 과연 내릴 수 있을까라는 지금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선반영을 했는데
기준금리가 빨리 내려가지 않으면 오히려 대출금리가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분위기를 보면 더 이상 빨리 내려가지는 않아요. 대출금리도 살짝씩 오르는 기미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대출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좀 추세적인 상승으로 예. 돌아서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예, 예. 하셨는데 청약 시장을 보면요 요즘에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잖아요. 근데 이제 예. 저도 이제 기사를 좀 보니까 이게 이제 마치 이제 그 서울에 지금 최근에 분양한 뭐 공공주택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위치가 좋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 이제 청약이 굉장히 이제 몰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 뭐 서울 전체의 분위기라고 또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기사들 보면 뭐 1년 사이에 확 바뀌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아까도 그 우리 김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금리가 막 8%대까지 급등할 때는 청약 사실 막 미달이 거의 대부분 미달이었는데 이제 그게 좀 약간 거치면서 이제 금리는 어느 정도 숨 고르기 있고 이제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겠다 생각을 하고 결국 이제 주택 가격도 어느 정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서울 지역의 입지가 좋은 이제 신규 분양 단지에 이제 많이 몰린 거죠. 예.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수도권도 이제 그 입지가 좋은 지역은 굉장히 청약 경쟁률이 높았는데 네. 반대로 이제 지방은 뭐 특히 이제 뭐 대구 뭐 이런 경북 지역은 청약 하면은 뭐 여전히 미분양 100명 하면은 뭐 한두 명 오는 데도 있고 아예 안 온 데도 있고 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부 서울이나 수도권의 일부 이제 인기 있는 아파트 분양 단지에 한정된 얘기를 네. 이제 굉장히 이제 마치 이제 서울 분양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전체적인 분위기로 해석을 해서 기사를 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네, 생각을 네. 합니다. 서울 중에서도 일부 한정된 시장의 이야기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시장이 그럼 지금 좀 청약 시장이 지금 좋은 분위기인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네. 앞에서도 이제 추이가 점점점 둔화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패닉은 지나갔어요.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의 예. 패닉은 끝났고 공포감은 끝났는데 이제 좀 냉정해진 거죠. 우리 2020년, 2021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패닉이 왔고요. 자, 지금은 이제 냉정한 상태에서 지켜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데 서울 수도권 또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좀 더 역세권 지역에 분양가 경쟁력이 있고 미분양이 적으면서 수요가 충분한 지역 위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사람들은 마음은 똑같죠. 내가 분양을 받거나 집을 샀는데 절대 떨어지면 안 되겠고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걸 기대를 하고 베팅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경쟁력이 있는 지역들 위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서울은 전체적으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지 자체는 탄탄합니다. 그리고 분양가 자체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분양가를 올라가고는 있지만 건설회사들도 무작정 올라가면 또 미분양이 가파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는 조금 낮거나 적당한 수준이거든요. 충분히 해볼 만한 지역 위주로 많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뉴홈, 공공분양 뉴홈이 발표가 되면서 그러게요. 뉴홈은 분양가도 굉장히 저렴해요. 네. 그래서 지금 청약 열기가 뜨거워졌지만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일부 단지들, 일부 지역 위주로 분위기가 뜨거운 거고요. 그들 지역들은 아마 뉴홈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 일부 지역들은 미분양 소진이 안 되는 단지들도 서울 내에 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공공분양주택 뉴홈 네. 이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좀 나뉘던데요. 네.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네. 원래는 이제 일반형 하나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이렇게 세 가지가 좀 구분해서 예. 좀 헷갈려요. 좀 예. 헷갈리는데 우리 뉴스에는 동작구 수방사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일반형입니다. 기존하고 동일한 방식이고요. 시세 대비 주변 시세 대비 80% 정도로 분양을 하고 디딤돌 대출이 적용되고요. 총 50만 원 계획이거든요. 50만 원 중에 15만 원 정도가 일반형으로 나오고요. 이번에 6월에 뉴홈 나오는 것 중에 동작구 수방사 외에도 뭐 네. 남양주 왕수, 안양 매곡 같은 경우는 나눔형입니다. 나눔형은 뭐냐면 시세의 70% 이하로 아주 낮게 분양을 하는 대신에 우리 세금이 투입된다는 얘기죠. 예. 너무 낮으니까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70%만 보장해 줄게. 나머지 30은
공공이 환수하겠다라는 게 나눔형인데 환수는 나중 문제고요. 일단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데요. 고정금리 1.9에서 3%가 적용이 되고요. 나눔형은 총 25만 호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 남은 게 이제 선택형인데요. 예. 요거는 6년 임대로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분양을 받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양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번 6월에 나오는 유홈은 선택형은 없고요. 나눔형과 일반형으로 나오는데 네. 9월, 12월 물량에는 골고루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모두 포진되어 있습니다. 잠깐 말씀하신 그 수방사, 네. 뭐 입지적인 장점 때문일까요? 굉장히 관심들이 높더라고요. 서울 물량 자체가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요. 예. 서울은 몇 개 없습니다. 6월에 동작구 수방사가 있고요. 뭐 12월에도 6월에는 이제 고덕 강일 3단지 토지 임대부가 있고 뭐 강남, 이남 뭐 이렇게 몇 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고 또 한강변이에요. 한강뷰가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잖아요. 예. 아무리 한강뷰가 나와도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면 시장의 수요자들이 외면을 할 텐데 주변 시세가 이번 그 동작구 수방사 같은 경우는 전용 5구 기준으로 8억 7천 정도 분양가가 8억 7천. 나왔는데 주변 시세를 보면 바로 옆에 2011년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10년 된 아파트가 전용 59가 13억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하더라도 이거는 2027년 입주하니까요. 2027년으로 기준으로 보면 2011년하고 몇 년 차이가 나나요? 한 15년 차이가 나죠. 15년 차이 나는 아파트가 가격은 4억 정도, 5억 정도 그러게요. 저렴하니까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변에 한 25년 된 아파트다 오래된 아파트 있거든요. 25년 된 아파트 가격으로 신축 아파트 분양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이 나름 그래도 괜찮은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이제 그런 기사를 봤는데 예. 지금 공급되는 호수를 보면요.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동작구 수방사도 보면은 255세대예요. 그리고 뭐 다 따져봐야 제일 많은 게 이제 남양주 왕숙지구가 이제 그것도 이제 1000세대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세대수로 따지면 이거 이제 지금 한 뭐 1,500세대 전후인데 이 지금 1,500세대가 이 저렴하게 공급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전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는데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게 보기엔 상당히 어렵고 네. 아까 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제가 보기엔 이 가격이 이제 높은 주변의 주택 시세에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 우리가 무주택자에게 이제 무주택자 중에서도 비율로 따져보면은 0. 몇 프로죠. 전체 뭐 50만 세대가 공급된다 그래도 이렇게 그것도 1%가 안 되는 사람들만 이제 그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축복 같은 특혜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90% 이상은 이런 주택을 사실 이 가격에 분양받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이제 혜택받은 축복받은 분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그만큼의 차익에 대한 이 어떤 캐피탈 게인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전체 시장에 이 공공주택이 이것이 이제 공급된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주택시장 안정이 기여를 한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일부 지역에 한정된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사실 여기에 훈풍이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청약 지금의 붐, 이 상황으로 부동산 전체 시장에 뭐 연착륙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걸로 보십니까, 소장님? 연착륙에는 도움이 되겠죠. 연착륙이라는 게 서서히 안정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제 올해 10,000호 정도, 10,000세대 정도 사전 청약 유홈이 공급이 되고요. 내년에도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조급한 마음, 최근에 집값이 좀 오르고 있으니까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기다리면 이렇게 좋은 물량들이 나온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 그러니까 연착륙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량이 우리가 50만 호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건 정부 계획이고요. 올해는 10,000호 정도 사전 청약을 하고 이게 언제 입주를 하냐면 동작구 수방사가 2027년 예정이고요. 남양주 왕숙은 2030년 예정입니다. 아직 좀 멀었네요. 아주 멀었죠. 30년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기 네. 때문에 일단 그런 심리적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물량이 실질적으로 그 입주 물량으로 연결이 돼서 절대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기에는 상당히 좀 긴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그런 전략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좀 시장의 그 훈풍을 제약하는 규제들도 남아 있는데 뭐 실거주 부분이라든지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예. 가장 잘하는 게 이제 대통령 시행령을 개정해서 모든 이제 정책을 헤쳐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실제로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개혁이라든가 완화 정책을 피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은 이제 국무회에서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건 국회의 몫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행령 개정을 해서 분양권 전매 제한을 10년에서 3년으로 하는 거는 했습니다. 그러나 실거주를 없애는 거는 그 주택법 자체를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과반이 넘는 민주당이 해줄 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부분은 내년 네. 총선 끝날 때까지는 제가 보기엔 개정하기 어렵다고 보면 그래요? 물론 이제 실거주 의무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실거주라는 것은 실수요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실거주의 의무를 없앤다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투기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장의 불안정한 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 이번 정부에서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민주당은 절대 이걸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지 않는 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 내에서는 이거를 개정하기는 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그 실거주 의무 부분 여전히 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요. 맞습니다. 소장님은 이게 어떻게 사실 보세요?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명분이 중요한데 작년 말이나 올 1월처럼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질 때 분위기 같았으면 미분양이 급증하니까 PF 대출이 문제가 되고 우리 금융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명분이 될 수는 있죠. 야,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이거는 풀어줘야 돼, 활성화시켜야 돼라는 명분이 있는데 그때 그런 명분 때문에 이제 발표는 했습니다. 발표는 했는데요.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 야당 논리가 틀린 논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아니 분양 시장이 필요한 실수요자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시장인데 왜 실거주 의무를 폐지를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거주하려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게 아닐까? 전매 제한도 아니 실소유자가 분양을 받았는데 굳이 분양권을 왜 팔아야 돼? 라는 논리를 대면 결국에는 이거는 집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 약간 활성화 차원에서 촉진 정책으로 사용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도 반대하고 있는데 이게 명분이 강하다면 예. 충분히 국민의 힘을 얻고 설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명분이 좀 약합니다. 지금 분위기. 아까 우리 그래프 보시다시피 회복하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떼고 플러스로 갔는데 이걸 혹시라도 실거주 의무를 완화시켜주거나 폐지를 한 다음에 집값이 다시 더 오르게 된다면 또 다시 또 규제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올해는 그냥 지나갈 것 같고요. 아마 내년 총선이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논란이 되는 건 우리 굉장히 핫 이슈였죠. 둔촌주공. 예.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전매 제한이 1년 걸렸거든요. 1년으로 완화됐는데 그러면 올해 12월 되면 이제 팔 수는 있는데 실거주 의무가 이게 그대로 남아있으면 실질적으로 못 팝니다. 실거주 의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이제 청약 시장의 양극화 짚어주셨는데 예. 지금 지방의 상황을 좀 보면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이에요? 지방은 거의 뭐 미달이 예. 우리가 말하는 대로 미달률이 90%가 넘는 지역도 많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아는 건설사 그 임원분들 얘기를 들으면 어느는 뭐 300세대에서 한 세대 분양된 데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지방은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은 거의 이제 뭐 전멸하다시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건설사들이 이제 지방의 아파트 신축 개발은 거의 이제 손을 놓고 있고 지금 이제 작년부터 작년 해가지고 공사비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착공되지 않은 현장들은 이제 정리를 대폭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미 건설회사에서도 이제 지방의 어떤 주택 시장에 대해서 이제 거의 이제 신규 사업을 거의 이제 잠정 중단한 상태. 예. 그 정도라면은 분양이 거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은 제가 보기엔 이러한 사항들이 이것이 지금 미분양으로 이제 지금 되어 있는 이런 물량들이
언제 제가 보기엔 다 해결될 것인가라는 것도 굉장히 좀 염려스러울 정도입니다. 예, 예.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은 괜찮을 것 같지만 지방은 앞으로도 이런 미분양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이런 양극화되는 이런 분양 시장은 예, 예.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 뭐 역전세난이다, 깡통전세다, 전세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예. 지금 뭐 전세도 문제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주택 시장 제가 앞서서도 이제 여러 번 좀 안정되고 있다,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전세입니다. 전세는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기도 하고요. 매매 가격이 떨어질 때 좀 버텨주는 버팀목 역할도 해주는데 작년 4분기였죠. 10월, 11월, 12월 집값이 급락했는 주요 배경 중에 하나는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폭락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금리가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서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매매 가격이 힘없이 그냥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전세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이게 이유를 보면 역전세도 많이 생기고요. 깡통 전세도 생기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2020년, 2021년 우리 임대차 3법 때문에 왜곡이 많이 됐죠. 예. 집주인들은 지금 올리지 않으면 4년 동안 못 올리니까 왕창 올리게 되고요. 불안한 세입자들은 그거라도 계약을 하기 위해서 높은 가격에 오버슈팅된 왜곡된 가격에 많이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안정화되고 있잖아요. 금리도 내려가고 있고 금리도 이제 많이 올랐죠. 최근에 동결되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분위기 그때 왜곡된 게 적어도 저는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역전세 우려는 훨씬 더 크겠죠. 예, 예. 거기에 사기 사건까지 겹칩니다. 전세 사기, 빌라 오피스텔 때문에 빌라 오피스텔이나 이런 시장들은 정상적인 물건도 이제 불안해가지고 전세 들어가면 안 돼라고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전세 가율도 낮고요. 오히려 안전한 아파트로 유입되는 수요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세의 약세는 계속 이어지겠다. 적어도 1년 정도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전세가 약세라면 매매 시장도 빠르게 회복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1년 정도는 전세 시장의 약세가 지속된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아까 지금 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에 이제 굉장히 전세가가 최고가였는데 그게 계약이 이제 올해 말 내년 초에 돌아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뭐 지금 전세 사기다 뭐다 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전세 가격이 오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올해 말 내년 초가 되면 이런 역전세는 더 심하게 지금 현재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역전세라 그러면 깡통 전세가 한 8% 9% 정도 되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올해 말 내년 초를 지나면서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깡통 역전세도 더 늘어나고 깡통 전세도 더 늘어난다는 건데 제가 여기서 우려하는 거는 문제는 전세 시장이 이렇게 불안해지면 예. 전체 주택 시장이 불안해질 위험이 굉장히 높고요. 또 전체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돈 가진 사람이 주택을 사고 파는 이 시장도 중요하지만 이 세입자들이 내가 전세를 살고 뭐 전세 가격이 떨어졌으면 그 떨어진 만큼 내가 받고 다른 데로 자유롭게 이사 갈 수 있게 이게 순환적인 구조가 돼서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세입자들이 이사를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되냐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집주인은 전세에 떨어진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럼 이 사람 집주인에게 좀 대출을 좀 추가적으로 DSR을 줄여서 해주자. 근데 이제 국민 정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그런 거보다 이 세입자들이 빨리 이사 가야 될 분들을 네. 위해서는 집주인들에게 좀 뭐 시중 금리라도 대출을 더 해서 해줘서 이 세입자에게 빨리 그 전세 보증금을 줘서 딴 데로 이사를 가시게 이게 순환적으로 돌려야 우리가 차후에 뭐 주택시장의 좀 안정이라든가 차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꽉 묵혀 있다가 한 번에 터진다. 내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터진다 그러면 이게 이제 주택 시장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금융 시장의 어떤 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정부나 여러 가지 국민들이 좀 합의하에 빨리빨리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좀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장님, 지금 이제 집값이 완전히 상승세로 돌아가기 전에 네. 뭐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 좀 실수요자분들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예,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자금력이 되시고요. 꼭 올해 안에 뭐 당장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일단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일단
2021년 하반기 고점 대비 하락이 좀 된 매물들,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20%, 30% 떨어진 매물이라면 저는 구입해도 괜찮다는 생각이고요. 단 자금이 부족해서 영끌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 분들이라면 저는 좀 반대하고 싶고 뉴홈 좋은 물량들 많이 나오니까 예. 무주택자들한테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별 공급도 유형이 많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특별 공급 유형을 잘 찾아서 뉴홈 같은 경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일단 청약을 적극적으로 해보는 게 좋을 것 입주는 같습니다. 조금 걸리긴 하지만.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